위대한 대화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게 좀 다가옵니다. 일단은 동서양 지혜자들 18인의 어떤 지혜의 하이라이트들을 모은 책입니다. 고차원 저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차원이 변환했다라고 느낍니다. 굉장히 격동기를 지나왔고 이분들을 만나는 동안 저 자신의 인생도 굉장히 변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혜가 한 사람의, 적어도 김지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의미가 있는 대화 모음이고요. 너무 에너지가 좋네요. 벌써부터 제 가슴에 이 공명통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주 뭐랄까 저를 향한 호기심과 환대가 저를 막 달구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얘기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힘 편집자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지수 기자님 위대한 대화 저자 북토크 함께 도와서 사회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위대한 대화 저자 김지수 기자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인터뷰이들을 만나오신 인터뷰어이시기도 한데요. 28년차 기자이시고 그리고 이번 위대한 대화 써주신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인터뷰어고 문화 전문 기자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를 명명한 마인스 커넥터,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잇는 마인스 커넥터인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인터뷰어로 저를 이제 최고 인터뷰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 최전선에 이왕 불러주실 거면 최전선의 인터뷰어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전선이 된 이유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기심 레벨을 높은 감도를 유지한 그 상태로 늘 앞에 나가서 이제 흥분한 채로 오랫동안 일해 왔던 사람이라 아직도 나는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종군 기자처럼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있는 최전선의 인터뷰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연을 하라고 하는데 강연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위대한 대화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인간이고 굉장히 긴장하고 또 떠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떠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발화를 계속 이어가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하자, 물어달라,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인터뷰어라는 직업으로 이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저한테 인터뷰를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김지수만의 글을 써봐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터뷰가 좋습니다. 그런 상호 의존성이 바로 김지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 의존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상태를 즐기면서 가겠습니다. 제 편집자와 함께 우리 굉장히 약하지만 서로 처음이에요. 어쨌든 우리 의존하면서 정직하게 이 대화를 좀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태계의 진리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이라고 요즘에 선자 생존이다, 상호 의존이다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울림통과 공명통이 되셔서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나아질 거예요. 언어가 나아지는 언어가 어떤 촉감으로 여러분 귀에 닿을지 좀 느끼면서 이 대화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간 위대한 대화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대화, 이제까지 인터스텔라 모음집을 여러 권 냈습니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그리고 자존가들, 일터의 문장들. 이번에 위대한 대화인데요. 위대한 대화는 늘 이제 새로 낳은 자식처럼 늘 모든 작품이 새롭지만, 위대한 대화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게 좀 다가옵니다. 일단은 동서양 지혜자들 18인의 어떤 지혜의 하이라이트들을 모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지혜의 가성비가 높은 책입니다. 네, 약간 약장수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진짜 그건 제가 보장을 하고요. 제가 28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타인의 지혜와 그런 최전선의 지식들을 이제 제 촉을 세워서 감지를 해왔는데, 이번 대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고차원 저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차원이 변환했다라고 느낍니다. 굉장히 격동기를 지나왔고, 이분들을 만나는 동안 저 자신의 인생도 굉장히 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혜가 한 사람의, 적어도 김지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의미가 있는 대화 모음록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까먹지만 예전에는 저는 단독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거를 좀 설파했던 젊은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단독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는 개별자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 문화의 소산이구나. 그 연결된 이 네트워크 그 자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나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 이민진의 빠친코의 첫 문장이 그렇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를 망가뜨렸지만 I don't care.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반어적이지만 인정할 것. 우리는 역사의 소산이다. 하지만 나는 그 역사 속에서 막 떠밀려 올지라도 내가 그 아름다운 상처 가운데 나는 든든하게, 그러니까 강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선포할 수 있는 또 개인이라는 거. 네.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노출되어 왔던가,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 세계가 변했어요. 네, 이 세계가 승자 독식의 어떤 세계, 뭐 승리, 기쁨, 성취, 이런 것들, 뭔가 압도하는 세계의 질서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기쁨보다는 어떤 편안한 슬픔의 상태, 그리고 성취보다는 회복의 상태, 이런 쪽으로, 네, 그런 회복의 언어들이, 그리고 뭐 후회라던가 부정적인 감정이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사실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파괴되지 않는 어떤 담대함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너무나 매크로한 거시적인 세계관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마이크로한 저의 사적인 고민,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끝없이 증오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적인 고민까지 해결을 해주는 뭐 그런 분들. 이제 이 멘토가 멀리 있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내 가까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부터 뭐 찰스 핸디, 파스칼 브리크네르, 뭐 이민진, 뭐 다니엘 핑크, 이런 분들이 진짜 실용적인 제 멘토가 되어서 세계와 나를, 제가 이제 나라는 주어와 인류의 동사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까이 나를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위대한 대화에 이제 동서양과 남녀노소를 이렇게 넘나드는 인터뷰이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위대한 대화에 수록될 인터뷰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점과 또 메시지, 이런 것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인터뷰어로서 인터뷰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그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이런 선정이 진짜로 저라는 인터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했었는데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제가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는 플랫폼에 그냥 모이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접착력, 끌림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지혜의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모였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분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어떤 저의 간절함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의 변화와 또 저 자신의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간절하게 어떤 SOS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뭐 슬픔, 나는 왜 계속 슬픈가, 멜랑콜리한가, 나는 언제까지 후회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계속 욕망할 수 이제 이런 질문들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시 재구성된 어떤 심리적인 자원의 언어로 세계를 재구성했던 그런 분들의 책을 낸 편집자 분들이 저에게 이분들을 만날 행운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스텔라의 주파수가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어떤 비슷한 방향, 비슷한 기질을 갖고 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흥분되고 떨릴 때는 그래요.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떨리고요. 그리고 뭐 성공보다 좌절할 때, 네, 연약할 때, 친절할 때, 누군가가 약점을 드러낼 때, 이럴 때 떨리거든요. 네, 그런 어떤 떨림의 어떤 주파수를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선정했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떤 자력으로 모인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이어령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지성인 파스칼 브리크네르, 또 영국의 경영사상가인 찰스 핸디, 여성 최초로 법무장관이었다가 또 지구의 변호사가 되신 강금실 장관, 또 그다음에 정말 산뜻한 어른 밀라논나, 뭐 숲속의 현자 베른트 하인리히, 뭐 다니엘, 정말 미래학자지만 저는 이렇게 회고적인 감정을 이분이 분석할 줄 몰랐어요. 우리의 몸이 후회의 저장소다.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간 후회를 쌓는 일이다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던 뭐 다니엘 핑크, 네, 뭐 그리고 뭐 수전 케잉, 폴 블룸, 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재능과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이너의 언어로 정리해줬던 사와다 도모히로나 미나가 와키라 이런 분들이 쭉 모였습니다. 이분들의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음악처럼 하모니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마 편집자분이 저한테 처음 얘기해서 이게 쭉 제가 모아서 먼저 읽어보라고 줬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마치 하나의 메아리처럼 울려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슬픔을 선창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또 그런 탁월함은 완전함이 아니야라고 또 후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코러스 내러티브처럼 이게 이제 울리는 그런 책이 됐고 서로의 메시지가 어떤 그 서로의 떨림과 울림을 지탱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메멘토 모리라고 이어령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또 파스칼 브리크네르 같은 경우는 삶을 욕망하라고 바로 그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타올라야 할 열정에 왜 갑자기 차가운 물을 들이붓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적대한다기보다는 삶과 죽음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이 충돌을 어떤 격돌이 아니라 되게 다름으로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또 찰스 핸디 같은 분이거든요. 문득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는 이어령 쌤이 있고 프랑스에는 파스칼 브리크네르가 있고 영국에는 찰스 핸디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은 되게 하늘의 언어 하늘로 올라가는 언어를 쓰세요. 진선미의 언어를 쓰시는데 옆으로 약간 새기는 한데 이어령 선생님의 아내분이 있습니다. 강인숙 원장님이라고 영인문학관 관장님인데 그분이 최근에 글로 지은 집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어령 선생님께 물으면 그 돈 때문에 뭐 쪼들리신 적이 없으세요? 이런 거 물으면 굉장히 막 딴 얘기로 새고 이러세요. 뭐 사전을 팔아서 커피를 마셨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생활 이어령 쌤이 진선미의 언어를 얘기하신다면 강인숙 원장님이 결국은 돌아가신 후에 낸 글로 지은 집에서는 의식주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의 언어. 이분의 그 이상적인 진선미를 바치고 있었던 게 아내 강인숙의 땅의 언어였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됐고 파스칼 브리크네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그냥 욕망과 사랑과 끝없는 어떤 개인주의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 찰스 핸디 같은 경우가 아내와 함께 이제 평생을 보내면서도 절반은 아내를 돌보는 데 쓰고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데 또 절반은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데 이렇게 서로의 직업 생활을 반반씩 균형을 나누면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우정의 일대기를 이뤄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한국, 프랑스, 뭐 영국 딱 이렇게 나라로 분리하진 않더라도 남자와 여자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삶의 균형, 일방향 이런 것을 또 이제 보여주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찰스 핸디를 그 밸런스를 가진 사람으로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남는 질문은 두 개다. 누구를 도왔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네, 이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고 했는데 요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는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제가 18명의 지혜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 서문에도 쓰기도 했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라라는 거였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라. 약해짐, 약점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결국은 강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굉장히 물리적인 전환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와다 도모히로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인생이라는 게 혹은 일이라는 게 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를 내어주고 내어받으면서 서로의 도움과 민폐를 포기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민폐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먼저 손들고 이야기한다라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뭐랄까 굉장한 선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창을 하게 되면 잠재된 어떤 자원들이 유통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던 인맥의 자원이라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수많은 잠재적 자원들이 이제 유통이 되게 되거든요. 그 가장 시작이 나의 약함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좀 불안으로 쪼그라들었던 이 심장이
이 세계에 믿고 좀 나를 던져도 괜찮구나. 그런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이 지혜자들의 말이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인터뷰집을 내일 즈음에 이 세계 속으로, 이 세계의 리스크 속으로 제가 믿고 던졌거든요. 괜찮다라고. 네, 저희 책 위대한 대화의 뿌리가 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연재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지수 인터스텔라의 그 시작과 그리고 15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걸 계속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얘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시작도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게 제가 제일 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가장 약했을 때. 디지털 언론에 제가 잡지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마치 그랬어요. 보그의 무대는 오페라 무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 무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준비된 상태로 왔을 때 나는 가장 그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펼칠 수 있는 무대였었는데 디지털 언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장 같은 광장에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아주 다른 완전히 낯선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비기너였고 가장 약했고 그런 상태였었고 그랬을 때 마치 저는 김은 선생님이 종로경찰서에 배낭 메고 중년 이후에 그 백의종군 했던 그런 마음으로 사실 광화문의 언론사 언덕길을 올라갔었습니다. 가장 약했을 때. 그럴 때는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인터뷰였었고 그런데 이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어떤 행성으로 진입한다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깊이와 미학이었어요. 그게 저의 그 오프라인 있을 때 보그라는 데서 제가 익힌 본질이었기 때문에 본질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요. 다만 형식은 디지털에 맞게 디지털의 속도감에 맞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마치 드라마 대본을 쓰듯이 그런 식으로 스크롤에서 멈추지 않도록 독자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들의 즐거움에 복무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잡지의 미감과 디지털의 속도감이 믹스된 게 이런 믹스 컬처가 그 당시에 처음 거의 드물지 않았나 싶어요. 저라는 존재 자체가 이 언론사에서는 되게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믹스 컬처를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제가 정착을 했고 또 그런 제가 만들어내는 인물 소설 형식의 에세이 형식의 그런 인터뷰와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지를 해줘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터스텔라를 꾸준히 진행을 해오시면서 그간 즐거우셨는지 혹시 어렵거나 힘드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님의 일에 대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스텔라를 진행하면서 희노애락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일단 저는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성장캐로 그래도 한 7년 동안 성숙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 책에서도 표현했지만 창조는 세계와의 마찰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공간에 갔으니까 그 마찰 속에서 이제 창조가 생기는 건데 근데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어떤 지식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어가지고 금세 사랑에 잘 빠지거든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고 그런 낯선 정보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라는 사람의 그 본체 자체가 사실은 경계인입니다. 그 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무슨 청담동의 금수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 김은 선생님이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제가 천지가 객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무튼 가난하게 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전학생의 어떤 이민자 같은 정서가 있었어요. 떠돌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인이었어요.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계인들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계인이기 때문에 편견을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네. 항상 낯선 곳에 제가 열려 있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편견이 없는 다행히 그런 장점을 경계인으로서 가질 수 있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또한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되게 외로웠었고 외로웠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이 인터스텔라 인터뷰이들을 만나면 단순히 즐겁다를 넘어서서 약간 흥분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어령 선생님이 밤에 홀로 깨서 이렇게 그 책이 있는 그 정원을 거닌다라고 했거든요. 정원을 거닐다가 날 좀 봐주세요 이런 책 한 권을 꺼내서 책을 펼쳤을 때 악 하고 소리를 덮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만약에 내가 이때 이 책을 펼쳐보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문장을 만나서 그걸 이제 타우마 제인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아름다운 문장을 보고 흥분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태. 저도 이제 그런 인터뷰이들을 만나면서 사람과 그들이 쏟아놓은 언어의 그런 흥분 상태, 즐거움을 넘어선 흥분 상태에 떨려하는 그런 순간이 네, 많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을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실증이 돼서 딱 굳혀주는 어른의 언어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런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한다거나 네, 그리고 선한 것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언어들을 만날 때나 혹은 또 나를 막 흔들어주는 언어를 만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가치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언어를 만날 때 예를 들어 이제 장기하 같은 사람이 자기는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 못하는 것을 빼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포기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저를 깜짝 놀래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 이번에 인터스텔라의 포기의 신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식의 언어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화가 백현진이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완벽주의적인 이런 상태의 탁월함이나 완성에 대한 굉장한 그 강박증 상태에 있었는데 완성은 없다, 손을 뗄 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굉장히 발밑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네, 그렇다거나 또 이길보라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어떤 그만두는 것을 상호 연대 차원으로 네, 표현을 하면서 나의 파트너를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 편집 감독 이 즈음에서 편집을 더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할 때 포기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까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만두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의 언어를 만날 때 또 막 너무 흥분해서 이걸 또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하지? 그런 늘 흥분 상태에 있었고 그런 언어들을 만나면서 성장을 했고요. 네,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제 몸에 좋은 언어들을 쌓는 일이었고 그런 언어들이 제가 성장하면서 제 몸에 쌓였던 독성이라던가 타인을 향한 정말 나쁜 감정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착취 일종의 그런 것들을 그만하도록 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일은 그렇게 황홀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온기와 언어의 황홀경 속에 있지만 제가 계속 취해만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취기를 가시고
마치 이제 파인다이닝을 차리듯이 뭐 아뮤즈부시부터 시작해서 메인 디시로 메시지를 드려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잔향이 남는 네, 디저트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이걸 차리는 플레이팅 하는 일이 저한테는 늘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었었고요. 그래서 네, 많이 막 네, 저를 막 채찍질도 하고 안 될 때는 막 커피도 한 하루에 15잔 이상씩 마셔요. 네. 그렇게 마시고 또 저희 집 고양이가 있어요. 베리토리, 제가 배토리라고 일명 부르는데 배토리를 이렇게 껴안고 거실을 걸어 다니면서 충전을 합니다. 그 배토리로. 뭐 그런 식으로 네, 인터뷰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이 제 일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 정체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기쁨이었고 그것이 최근에 또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잇는 마인드 커넥터라고 제가 이제 저를 명명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그래서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훨씬 더 나라는 정체성이 구체화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의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좀 아주 높은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네, 훨씬 더 자기 일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일을 통해서 저는 인터뷰니까 여러분도 각자 일을 통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네, 높은 시선에서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김지수 작가님께 인터뷰라는 장르의 특성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이에서 뷰 본다 인터뷰인데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김치의 레시피가 대한민국 가구수만큼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인터뷰는 인구수만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어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그 수많은 다른 장르의 인터뷰가 나올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외롭고 의존적인 사람이라서 네, 저는 발견자나 어떤 타인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진격자보다는 어떤 상호성 그 자체를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성이 증폭될 때 나는 너고 너는 내가 되는 네, 그런 상태의 인터뷰 그 합일의 순간들의 인터뷰를 좋아하고 그것이 제가 이번에 표현을 하기를 이것도 제가 발견한 언어인데 떨림과 울림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는. 그래서 저는 떨림과 울림을 잇는 다리 같은 인터뷰어이고 싶고요. 이걸 또 표현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이건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그 떨림과 울림을 잇는 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이제까지의 세계는 입자의 세계였다고 생각해요. 입자의 세계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제레미 러프킨이 세계는 더 이상 구조나 물체가 아니라 프로세스와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입자의 세계를 살았다면 이제는 파동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나는 누구인가가 고정된 질문이 아니라 어떤 필멸의 운명 속에서 서로가 동지의식을 느끼는 그런 네트워킹 안에서 흐르는 나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파동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인터뷰도 제가 이해하는 이 파동의 세계에서 굉장히 그 파동을 예민하게 반응해서 제가 초대한 인물의 자장 안에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을 초대를 하고 싶어요.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 자장 안에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또 저의 인터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장르적 특성을 또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이 장르적 특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문과 대답과 경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 진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질문과 대답과 경청이라는 이 삼각 앵글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갈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장 본원적인 순수함이 인터뷰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던진다라는 것과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믿는다. 네, 이게 굉장한 그 전압의 신뢰와 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너에게 나를 맡기고 너의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엄청난 전압의 신뢰, 우정의 상태에서는 너 없이는 안 돼. 이런 되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 대화가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이름 트라우트 타르라는 독일의 심리 전문가가 있는데요. 제가 우정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정이 뭐냐고 물었더니 끊이지 않는 대화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인터뷰가 갖고 있는 네가 없으면 안 돼라는 간절함, 높은 전압의 어떤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가 앞으로 더욱 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지혜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화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지수 작가님, 인터뷰어로서의 김지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어로서의 김지수는 품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자유를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어로서의 김지수가 자연인 김지수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타인에 대한 경의를 간직한 사람. 저는 타인을 진짜로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하는 부럽지가 않아 그러지만 저는 모든 타인을 다 부러워해요. 네, 부러워하고 진짜로 존경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귀가 되게 순하고 귀가 되게 얇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귀가 진짜 얇아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옳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귀가 얇은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귀 가진 거 되게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귀 얇은 거 되게 크게 돈을 잃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라면 귀 얇은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이 저널리스트는 사실 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재료예요. 왜 팩트가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직업적인 윤리이기에 앞서서 이 팩트라는 것이 팩트의 순도가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어떤 직업적인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사실 팩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널리스트에게 사실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떤 부가가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저널리스트들이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팩트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팩트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널리스트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저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팩트가 저는 고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고정해서 악을 심판하고 팩트를 고정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널리스트로서는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팩트를 그래서 고정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얇고 순한 귀로 이제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눈물겨움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는 쪽에 오히려 가깝죠. 그런데요, 판단하기보다 독려하면 대상은 오히려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맥락과 질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허용의 자유를 주게 되면 결국은 그 말을 다 하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의 그 그릇된 것조차도 찾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대상 스스로가 아름다움과 눈물겨움을 스스로가 기쁘게 토설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행위에 독자들이 함께 연루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요.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약하고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불안하고 힘들 때 이 구덩이 파고 땅 밑으로 내려가면 답이 없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서 도와달라고 SOS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터뷰이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뭐 배우 박정민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박정민이 이제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대평가받고 있다. 자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는 사기꾼이다. 이제 이런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근데 저는 저 또한 되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루하루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내가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의 최적에 따라서 변화, 이렇게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 때는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정 욕구에 시달릴 때는 그게 있습니다. 인정 욕구 전문가, 뭐 오타 하지메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럴 때는 제가 알았어요. 인정 욕구가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라는 것, 인정 욕구 때문에 부담감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인지된 기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타인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을 거야라고 느끼는 인지된 기대에다가 그 다음에 나의 효능감을 빼고 거기다가 상황의 중요성을 곱하면 나의 부담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부담감, 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거야라고 인지된 기대를 낮추고 나의 효능감을 높이고 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확 낮추면 네, 부담감이 확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SOS를 쳐서 네, 그 인터뷰이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저를 구원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위대한 대화자들과 함께한 위대한 대화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 기억나는 인터뷰나 말씀해주고 싶은 에피소드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다 저하고는 저는 되게 제 생에 되게 큰 접점이 다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다 이제 모두가 소중한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 제가 위대한 대화라고 했지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날 때보다 자신의 심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사실은 가장 네, 더 위대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더 네, 그게 진실로 위대한 게 그렇다라고 느끼는 게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어느 순간 이제 문자가 오는데 이제는 팔씨름을 해도 그 어둠과 죽음과 팔씨름을 해도 내가 계속 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서도 이게 이제 성냥팔이 소녀가 이렇게 불을 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내가 기운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분이 하늘에 별을 보라. 그 별의 지도가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진 것처럼 인간 안에 되게 그 선함의 본능이 있다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이제 새벽에 깨서 그런 스마트폰에 그런 문자를 네, 보고 되게 이제 눈물이 쏟아졌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찰스 앤디도 병상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아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상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었고 자기는 지금 이것이 천국인가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마지막 생애 막바지에 이른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게 되게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끝까지 어떤 자기 쇄신, 네, 그런 네, 자기 쇄신의 그 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랄지. 근데 네, 그리고 뭐 파스칼 브리크네르까지 그런 까칠한 사람까지도
이 터무니없는 은총이 되게 감사하다라고 할 때 이게 맞는 것일 수 있어. 생이 진짜 나는 던져졌고 그 누구의 도움, 그러니까 뭔가 처절하게 혼자 살 것 같았고 그게 아니구나. 되게 큰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진짜로 신뢰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그랬다면 저는 여성의 언어도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남자분들보다 저는 이제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히스토리는 전쟁사잖아요. 정복사고 전쟁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게 이제까지의 히스토리였다면 그 반면에는 그 여성들의 희생사잖아요. 한 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전쟁사와 그 이면의 희생사 두 가지 면이 합쳐져서 돌봄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희생사를 썼던 강금실 밀라논나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그 언어가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도 억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밀라논나 같은 경우도 시신 기부 그 증을 이제 자기 몸속에 그러니까 그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게 내가 남한테 줄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도 조금 드시고 물도 조금 드시고 그리고 웬만한 약은 잘 안 드셔. 이게 화학물질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달랐어요. 앞에 남자 어른분도 훌륭하셨지만 이 여성 어른들의 언어는 또 훨씬 더 그 생태적인 순환의 사이즈가 너무나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저는 이제 다니엘 핑크를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회를 제대로 배웠거든요. 대담성 후회가 사람들이 굉장히 크다. 성장과 모험을 위해서는 그 대담성 후회, 나중에 대담성 후회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떠나도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아서 이제 그런 큰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수 작가님에게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위대한 대화란 무엇인가요? 이 말을 드리기 전에 나 사와다 도모히로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사와다 도모히로가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일이란 나를 내어주고 내어받으면서 서로의 인생을 포개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일이고 삶 같거든요.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일은 돌봄이다라고 했어요. 일은 돌봄이고 일이란 나를 내어주고 또 내어받으면서 서로의 인생을 포개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게 위대함 같아요. 약함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 그게 위대함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대화가 바로 그런 서로의 약함을 서로의 인생을 서로가 쌓아 올린 그 환대 언어들을 서로 포개어가는 것, 그게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미나자와 아키라라는 사람에게 제가 옷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옷이 바깥 세계에 닿는 최초의 기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생각할 때는 자기는 어떤 좋은 기억을 만들 것인지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그것을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인터뷰도 이 한 사람이 바깥 세계에 닿는 최초의 기쁨이구나. 그 인터뷰가. 그리고 나도 글을 쓸 때 어떤 좋은 기억을 만들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제가 이런 위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저의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기자님 그 회사도 그만두시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글을 만나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은 찾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일단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인터스텔라는 네,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쓰는 전업 작가로서 열심히 네, 할 것 같은데 그 가장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의 언어가 동화잖아요. 네. 동화의 툴을 통해서 네, 그 편견 없는 세상이나 이런 가장 고도의 어떤 민폐를 화폐로 네, 사회의 관계자본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플롯의 이야기들을 동화 작업으로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나누어 주신 김지수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집중력을 유지하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